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68세 장영자입니다. 한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 덕에 누구보다 알차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그때 흘린 땀방울로 마련한 결과물이죠. 서민으로 살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도 저는 이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평생의 흔적이자 제 전부였거든요. 아들 성진이는 어릴 적부터 똑똑했어요. 대학도 스스로 장학금 받아 다니고 직장도 잘 들어갔죠. 결혼해서 며느리와 함께 사는 걸 보고 나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은 밝았고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왔죠. 엄마, 저희 전세 살다가 이번에 집 하나 장만하려고요. 근데 은행에서 담보가 부족하대요. 엄마 집을 담보로 잠깐만 보증 좀 해주세요. 저희가 대출 갚으면 바로 말소할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얼굴을 보니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엄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 집 뺏는 거 아니에요. 저 믿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늘은 그렇게 아들의 한마디로 제 평생을 바친 집을 잃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철물점을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입니다. 부천역 근처의 허름한 1층 점포에서 못 나사, 페인트, 전기선 하나하나 손님께 정직하게 팔았죠. 남편은 손재주가 좋았고 저는 말재주가 있어서 서로 호흡이 잘 맞았어요. 장사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장마철이면 비닐 덮고 겨울엔 난로 하나의 의지에 떨면서 장사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전셋집 옮기고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장만했을 땐 둘이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 성진이와 딸 예진이는 그 시절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특히 성진이는 늘 전교 1등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착하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진이는 외동딸처럼 예뻐하며 키웠죠. 지금은 결혼해서 대구에 살고 있어요. 성진이는 공대 졸업 후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며느리랑은 사내 커플로 만났다더군요. 결혼할 때는 자식들 일이니 손 떼자 싶어서 큰 관여 안 했어요. 다만 혼수며 예단은 제 형편에 맞게 해줬고 결혼 자금도 2천만 원 보탰습니다. 결혼하고 몇 해는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명절마다 내려오면 웃으며 같이 식사하고 손주도 예뻤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였어요. 성진이가 자꾸 사업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요즘은 직장만으론 안 돼. 사업 하나 준비해볼까 해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까지 동조하듯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부업이라도 하나 해요, 어머니. 우리도 아이 미래 생각해서 준비해야죠. 그때부터 뭔가 불안했어요. 하지만 또 믿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제 전부였던 집까지 뺏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 초인종이 울렸죠. 창밖을 보니 성진이와 며느리가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어요. 과일 박스, 종이봉투, 그리고 검정색 서류봉투 하나. 엄마,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모른 척 웃으며 둘을 맞이했어요. 거실에 앉은 아들은 평소보다 말을 돌려 말했고 며느리는 연신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엄마, 사실은요.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요. 그런데 요즘 대출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졌대요. 아들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그 전에도 무슨 말을 꺼낼 때는 늘 이런 식이었죠. 다 준비해놓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담보가 조금 부족하대요. 근데 엄마 명의 집을 잠깐 담보로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형식상 필요한 거예요. 대출 받고 나면 바로 말소할게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보증 잘못 썼다가 인생이 무너진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제 말에 며느리가 나섰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도 신용 괜찮고 갚을 능력 있어요. 그냥 도장만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큰일 아니에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 믿어요. 나 엄마 그렇게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형식이에요. 엄마만 믿고 갑니다. 그 순간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과 자식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꾸렸던 철물점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속엔 지친 얼굴로 웃고 있는 우리 부부와 어린 성진이가 있었죠. 내가 지켜야 할 건 이 집인가 아들인가. 그 질문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그 서류 봉투를 열고 말았어요. 며칠 뒤 은행에서 대출 심사 승인이 났다는 문자가 왔어요. 저는 아무런 반응도 못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증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질 않았죠. 그날 저녁 성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손에는 등기부등본이 찍힌 서류 한 장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고마워요.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엔 찜찜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분명히 형식적인 거라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굴까?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우편함에 이상한 서류가 꽂혀 있더군요. 근저당 설정 통지서. 설마 아니겠지 하며 떨리는 손으로 뜯어봤어요. 그런데 제 이름 아래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대출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대출 기간도 날짜도 전부 사실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어떻게? 당장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만에 받더군요. 엄마 왜요? 너 이게 뭐야? 근저당 설정? 너 그때 말하길 형식적인 거라고 했잖아. 성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갑자기 조건이 바뀌어서 대출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자도 우리가 다 내고 있고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이 집이 내 집도 아닌데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이 내가 마음대로 대출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손으로 키운 그 아이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졌고 아무도 없는 부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딸 예진이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가족을 흐트릴까봐. 그리고 어느 날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영자님 혹시 집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니죠? 최근 부동산 중개인이 여러 차례 찾아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뗐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경매 개시 예정. 네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들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냥 형식이에요. 엄마만 믿고 갑니다. 그 믿음이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도 믿음도 모두 제 손을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었어요. 어지러움에 며칠을 앓았고 결국 딸 예진이에게 전화하게 됐어요. 엄마 왜 목소리가 그래? 어디 아파? 저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예진이는 말이 없었어요. 몇 초간의 정적 뒤에 들려온 건 숨죽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내가 갈게. 기다려. 그날 밤 예진이가 부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아파트로 들어선 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믿었을 뿐이야. 나랑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며칠 동안 딸과 함께 법률 상담소를 다니고 구청, 주민센터도 돌며 각종 서류를 챙겼어요.
겨우겨우 경매 연기 신청서를 냈고 임시로 효력이 발동되었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적어도 당장 쫓겨나지는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성진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너 정말 이대로 갈 거니?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아놓고 이제 와서 손 털고 가는 거냐고. 하지만 성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한 통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어요. 전신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렇게 며칠을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진이가 급히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엄마, 이거 봐봐요. 성진이 오빠 무슨 이상한 사업을 하고 있었대요. 뉴스에도 떴어. 딸이 보여준 뉴스에는 허위 분양으로 투자금 가로챈 30대 부부 수사 중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기사 사진 속 남자는 제 아들이 맞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진짜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요. 뉴스를 본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딸 예진이는 제 옆을 떠나지 않았고 종일 핸드폰으로 이리저리 통화하며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예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거 성진이 오빠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아예 잠수를 탔다는 제보가 있어요. 지금 피해자들 모임도 생겼대요.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잠적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보니 닉네임도 프로필 사진도 사용한 말투도 전부 성진이와 며느리의 것이 맞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혹시 우리 집 담보대출도 그 돈으로 사업을 가장에 빼돌린 건 아닐까? 숨이 막혔습니다. 딸 예진이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쉽게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게 내 아들인데 어떻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 그게 말이 되니. 그 말을 하며도 제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진이와 실랑이를 하던 며칠 후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초면에 중년 남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영자 씨 맞으시죠? 저희는 서울오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성진 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날 아들이 정말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접시가 손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엌 바닥에 무릎 꿇고 조각을 줍다 말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울고 말았어요. 어쩌다 우리 아들이.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방문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에 묶여 있을 수 없었어요. 딸 예진이와 함께 피해자 모임에 가입했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경찰서 민원을 제출했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이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조심스럽게 내민 종이들 위엔 아들 이름으로 된 수많은 계약서와 통장, 사본, 사채, 이자 내역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다.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 때문에 울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내역 사본 복사 완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3회 열람 및 저장. 피해자 단체 진술서 확보. 성진과 며느리의 문자 녹취 파일 저장.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 줄씩 적었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 달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노인 법률 상담소에서 소개받은 분이었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장영자님, 아드님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및 강제집행 면탈 행위입니다. 민사소송과 동시에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저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첫 번째 고소장을 접수한 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의 계좌로도 다수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났고 공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성진이가 다 알아서 한 일이고 저는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너도 알았잖니. 내가 그렇게 무너질 줄 알면서도 내 집을 팔아넘기도록 가만히 있었잖아. 그게 아무 죄책감도 없었니? 처음으로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 예진이와 함께 자축 케이크를 잘랐어요. 법원에서 첫 번째 가압류 결정이 떨어졌고 며느리 명의의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엄마 잘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예진이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집도 내 이름도 다시 돌려받을 거야.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승부였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그날을 향해 저는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날 저는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과 자료 파일을 들고 있었고 제 옆에는 예진이가 꼭 붙어 있었어요. 재판정에는 이미 몇몇 피해자들이 와 있었고 변호사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성진이와 며느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자금을 돌려줄 능력 또한 부족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고 이어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장영자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엄마로서가 아니라 피해자로 섰습니다. 아들로 인해 집을 잃고 인생의 절반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그간의 문자, 통화 녹음, 등기부등본, 고통의 일기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3번의 심리를 거쳐 마무리되었고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성진과 우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며 피해자 장영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 2천만 원 지급, 강제 경매 중지 및 원상 복구. 법정 안에서 탄성이 흘렀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아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여는 순간 그 익숙한 냄새가 가슴을 울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이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예진이는 웃으며 문을 닫고 말했죠. 이제 여기 다시 엄마 집이에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내가 지킨 건 단지 집 한 채가 아니라 내 존엄과 이름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무너졌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절대로 아무리 가족이라도 믿음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지금은 아침이면 공원에 나가 운동하고 오후에는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돕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가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약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끝까지 지켜내서 정말 다행이다. 이젠 아들도 며느리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요. 용서도 원망도 지금은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시는 내 인생을 누구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희생을 요구받았던 순간 혹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했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